각기둥과 각불의 건널비를 알아볼게요. 건널비는 입체를 둘러싼 모든 면의 크기를 건널비라고 합니다. 주어진 이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각기둥이네요. 면이 6개죠. 6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건널비는 그 6개 면의 넓이를 구해서 그들을 모두 더해주면 되는 거죠. 주어진 이 사각기둥의 건널비는요. 면 A, 면 B, 면 C, 면 D, 면 E, 면 F 이 6개 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한 것과 같습니다. 주어진 이 사각기둥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6개 면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주어진 이 사각기둥을 볼게요. 직육면체라고 했을 때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 6, 2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럴 때 전개도를 그려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전개도를 나타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같은 색으로 칠해진 여기 면 B와 면 F 이것을 우리가 민면이라고 하였을 때 나머지 4개의 면은 옆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널비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밑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한 값에 옆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와 같더라 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밑넓이는 밑면이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4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런데 밑면이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준 거예요. 여기다가 더해주자 옆넓이를. 그런데 12 곱하기 6에서 이때 이 12는 어디서 나온 값일까요? 옆넓이를 구해줄 겁니다. 옆면인 직사각형 4개를 합쳐보세요. 커다란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넓이를 구하면 이것이 옆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로는 무엇과 똑같을까요? 한 밑면의 둘레와 같겠죠. 따라서 2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4 그래서 바로 12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이때 옆면인 직사각형의 세로는 바로 6cm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12 곱하기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이죠. 계산을 하였더니 88제곱cm가 되었네요. 주어진 이 사각기둥의 건널비는 즉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이처럼 88제곱cm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각기둥은요, 그 건널비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합니다. 밑넓이의 2배에 옆넓이를 더해서 건널비를 구한다. 이것만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이제 입체 도형과 그 전개도를 보고 표의 빈칸에 알맞게 써넣어 보도록 할게요. 각기둥이 주어졌어요. 앞서서는 사각기둥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삼각기둥이잖아요. 그런데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밑넓이의 2배에다가 옆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삼각기둥과 삼각기둥의 전개도가 주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밑넓이는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니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통해서 6제곱cm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밑넓이를 구해 주었어요. 밑넓이는 6제곱cm네요. 이번에는 옆넓이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옆넓이,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생긴 요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거든요. 이때 이 가로는요. 한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5 더하기 4 더하기 3 그럼 이 값은 12가 되죠. 그러니까 가로가 12cm고 세로가 7cm인 직사각형의 넓이 12에 7을 곱해 84제곱c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넓이를 구해 주었어요. 이때 건널비는요. 이 둘을 더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널비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건널비는 밑넓이의 2배. 왜? 밑면이 2개니까. 여기에다가 옆넓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12에 84를 더해주면 되죠. 96제곱센티미터가 되네요. 주어진 이 삼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면 96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죠. 해결됐나요? 이어서 주어진 것은 이번엔 각불이에요. 각불의 건널비를 구하는 건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건널비라고 하는 건 입체를 둘러싼 모든 면의 크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각불이 있고 사각불의 전개도가 있으니까요. 밑면을 보세요.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밑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밑넓이는 4 곱하기 4로 1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넓이는요. 밑변의 길이가 4cm고 높이가 8cm인 삼각형 넓이의 4배로 구해주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옆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 값의 4배로 구하면 돼요. 4, 8, 32, 2로 나누면 16, 16에 4를 곱하니까 16 곱하기 4는 64, 24, 1, 4는 4, 64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옆넓이는 6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때 건넓이는요. 이 밑넓이하고 옆넓이를 더하면 돼요. 각불은 밑면이 1개니까 이 둘의 값을 더하면 바로 건넓이가 나오게 되죠. 이 둘의 합을 구해주었더니 80제곱센티미터 이와 같이 표현이 되네요. 이처럼 각기둥과 각불의 건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건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잘 알았다면 이번엔 부피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부피는 면이 지나간 공간의 크기, 이것을 부피라고 합니다. 우선 부피의 단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1 제곱센티미터의 평면이,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네요. 자, 이 1 곱하기 1 제곱센티미터의 평면이 1cm만큼 지나간 공간의 크기. 그렇다면 1 곱하기 1 제곱센티미터의 평면이 1cm만큼 지나간 공간의 크기,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때 1 곱하기 1에 1을 곱해 주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1 곱하기 1 제곱센티미터, 이게 1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것이 1cm만큼 지나간 공간의 크기니까 1제곱센티미터에 1cm를 곱한 값으로 그 공간의 크기를 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 곱하기 1 곱하기 1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제곱센티미터는 센티미터를 2번 곱한 거잖아요. 거기에 센티미터를 한 번 더 곱하였기 때문에 단위가 이처럼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1 곱하기 1 제곱센티미터의 평면이 1cm만큼 지나간 공간의 크기를 바로 여기 표현한 것처럼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번에는 1 곱하기 1 제곱미터의 평면이, 그럼 이 평면은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죠. 그 평면이 1m만큼 지나간 이 공간의 크기. 자, 한번 볼까요? 1 곱하기 1 제곱미터의 평면이 1m만큼 지나간 공간의 크기. 자, 1m만큼 지나간 공간은 이렇게 표현되죠. 이 공간의 크기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1 곱하기 1 제곱미터에 1m를 곱해주면 되는 거네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제곱미터는 미터를 2번 곱한 건데 거기에 미터를 한 번 더 곱했으니까 미터를 3번 곱했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단위를 표현하는구나. 읽을 때에는 세제곱미터라고 읽어서 나타내 주는 거죠. 이처럼 1 곱하기 1 제곱미터의 평면이 1m만큼 지나간 이 공간의 크기를 바로 1 세제곱미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1 세제곱센티미터, 1 세제곱미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위 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피는 면이 지나간 이 공간의 크기예요. 단위 부피 1 세제곱센티미터, 1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라는 것을 확인해 두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보니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1제곱미터에 몇 개만큼 들어가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가로로 100개, 세로로 100개, 그러니까 모두 10,0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제곱미터는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10,000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1세제곱미터에는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몇 개만큼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1m는 100cm와 같잖아요. 1m가 100cm, 1m가 100cm와 같죠. 100에다 100을 곱한 것이 10,000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00을 또 곱한 것이기 때문에 100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단위는 어떻게 되죠?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다. 이와 같이 부피 단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둘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부피의 단위를 알아보았어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다져봐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를 이어붙여 직육면체를 만든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1m는 그렇죠. 100cm와 같지요. 따라서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00cm가 되는 거예요. 정육면체 한 개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일단 정육면체 한 개의 부피는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로 1세제곱미터예요. 그런데 1m가 100cm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로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정육면체 한 개의 부피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직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미터가 하나, 둘, 셋, 그래서 3세제곱미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려고 해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하나, 둘, 셋만큼 있는 것과 같으니까 이럴 때 3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피 단위 사이의 관계를 잘 익혀둘 수 있겠죠? 이어서 각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볼게요. 4 곱하기 2 제곱센티미터의 평면이 3cm만큼 지나간 공간의 크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4 곱하기 2 제곱센티미터의 평면이 3cm만큼 지나간 공간, 바로 이 각기둥이 되는데요. 이 공간의 크기, 즉 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4 곱하기 2에다가 3만큼을 곱하면 되죠. 4 곱하기 2 제곱센티미터고요. 여기에다가 3cm를 곱했기 때문에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각기둥의 부피는 따라서 24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각기둥의 부피를 어떻게 구했나요? 밑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구했어요. 요것을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각기둥을요, 우리는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직육면체의 부피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네요. 즉, 밑면의 가로와 밑면의 세로를 곱하고 높이까지 곱하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더불어 살펴둘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하면 돼요. 그렇다면 부피가 각각 54 세제곱센티미터, 8 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이 있어요. 물음에 답하시오. 큰 벽돌 위에 작은 벽돌을 쌓은 입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그러면 그 공간의 크기가 부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부피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62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또 부피가 54 세제곱 센티미터인 물속에 8 세제곱 센티미터의 벽돌을 잠기도록 넣었습니다. 이때 물과 벽돌이 차지하는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까? 물과 벽돌이 차지하는 부피라고 했으니까 물의 부피에다가 벽돌의 부피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62 세제곱 센티미터로 답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다져둡니다.